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수학 교육 과정과 교재 연구 이제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료를 지금 OT 자료가 한 장이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잠깐 보면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일단 교재는 뭐 우리 이제 기존의 이 교재는 다 아시죠? 예, 수교재, 우리가 수교재 하는 예, 그 교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 2월 뭐 신기한 이론반을 들으신 선생님도 있고 아니면 요거 들으신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지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그 OT 자료에 있는 것처럼 뭐 교재 연구 강의 노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같이 이제 올라간 자료들을 우리가 신기한 이론반에서도 이제 다 해서 마지막에 이제 취합을 해서 묶었죠. 이제 묶으셨겠죠. 들으신 선생님들은.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그 페이지 수를 약간 짝코를 이렇게 해서 원래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강좌를 맞추면은 이제 짝수에서 딱 끝이 나요. 다음에 홀수에서 시작을 해 이렇게 묶으시기가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다 전체 자료를 다시 올리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1, 2월 그 신기한 이론반 들으시면서 넘어오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요 수 교재 반에서는 제가 이제 지금 같이 올라간 자료 보시면 그 짝수, 그러니까 그거 책으로 우리가 나중에 묶을 때 페이지에 혼선이 안 생기게 이제 잘 올리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강의 노트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좀 만들어지죠. 예,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 그 밑에 이제 지도서 정리 교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요 수교재 자체가 되게 뭐가 좀 많아 보이죠. 예, 많아요. 예,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기한 이론반에서 이제 막 이론을 뭐 이게 정리를 해서 막 노트도 만들고, 또 그것도 뭐 신론 원학을 툴을 막 강독하고 우리가 뭐 밑줄 긋고 해서 일이 많긴 했지만, 이제 그거를 또 베이스로 해서 막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이제 좀 양이 많아 보이긴 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많아 보일 뿐 아니라 많아요.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 앞부분을 제가 그래서 잠깐 같이 여러 가지 이렇게 딱 그 룰을 좀 정하고, 이게 규칙을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하셔야 이게 이제 완강을 딱 이제 진도에 맞게 해야 또 5월에 또 기출백선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제가 이제 따로 우리가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교재 자체가 그런 식으로 보면 이제 기본 교재하고 노트가 만들어진다. 이거는 신기한 이론반하고 똑같아요. 예, 그런데 일단은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은 그 진도, 그러니까 4번째, 4번을 보시면 세부 계획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8회차를 이렇게 넣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재 연구 안에서는 교재 그 기본 이 책을 보면 챕터가 6개가 나와요. 예,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는 것처럼 수 연산부터 해서 마지막에 확률과 통계까지. 그래서 챕터가 6개 나오는데, 그 한 챕터를 한 번에 그 이제 우리가 항상 두 파트가 있어요. 이제 이론 부분, 실제 부분. 그래서 이제 OT 자료 보시는 것처럼 학습 이론, 학습 실제 이렇게 딱 두 개를 제가 나눠 놨잖아요. 예,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게 되게 많아요. 챕터 하나가. 그래서 거기 이제 이론과 실제로 끊으면 한 12개가 되는 거죠. 예, 12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4회차, 8회차에다가 이제 노트 정리 마무리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이게 이제 애초에는 이제 요런 큰 틀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강의 준비하고 또 이제 우리가 신기한 이론반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또 챕터 3을 다 하고 나서 다시 또 자료에다 그걸 하고 이러면 좀 더 번거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수업을 다 진행하고 마지막에 막 그 임팩트 있게 막 정리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그랬기 때문에 올해는 바꿨다고 신기한 이론반도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신기한 이론반처럼,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이제 항상 강의 들으실 때 강좌하고 같이 자료가 올라가면 바로바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진도표는 이제 그 순서대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양이 이렇게 적은 부분이 아니라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는 그 순서 자체를 지금 챕터 1에 이론과 실제가 있으니까 12개로 생각을 좀 하시면 더 훨씬 더 이렇게 좀 부담도 적고 집중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챕터는 6개지만 12개다. 이렇게 이론과 실제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4번은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보시면 5번에 이제 필수 연계 강좌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뭐냐면
이제 지도서 특강 진도미 공부 방법이다 이런데 이 수교재 그 강좌 자체는요, 지도서를 분석하는 거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늘 고민인 게 이제 너무 양이 많아져서 이제 3, 4월에 일단 지금 챕터 6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5월에 가서 지도서를 또 하나하나 정리할까 해서 늘 항상 딜레마. 그래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이제 올해도 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앞쪽에 이제 약간 이제 신기한 이론반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같이 또 다 같이 스타트하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뒤에 선생님들이 계속 이제 각자의 진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렇지만 일단 아무리 생각해도 본질은 이 수교재하고 지도서하고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서 특강은 다 올라가 있어요. 강좌가요. 예,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냥 제가 항상 말로만 이제 병행을 하시라 이러면 이제 그게 또 하나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강좌를 하고 나서 노트도 같이 우리 정리하고 그리고 그 이어서 바로 또 이제 이 지도서를 다시 같이 분석을 하는 걸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한번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완전히 너무나 지치고 양도 많고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실천적이 떨어지더라고요. 실천율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특강을 올려놓고 또 이제 요걸 하고 바로 그걸 연달아 해라 해도 이제 그거는 이제 물론 제가 가가호호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실천율에 대해서는 뭐 물론 이제 피드백을 이제 보면서 아 듣고는 계시는구나 이건 알 수도 있는데 완벽하게 제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늘 그게 고민인데 어쩔 수 없죠. 뭐 우리가 서로 믿어야 하는 거니까 서로 믿고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대신에 제가 요번에는 요걸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요게 OT 자료 뒷장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물론 신기한 이론반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내용 체계하고 영역하는 데서 다 한 내용이라면 사실 이 정도는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건 왜 해놨냐면 전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사실은 요게 이제 핵심적으로 1차 시험의 이론의 그 바탕이 되는 거에서도 여기죠. 예,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택 과목으로 일반 선택으로 하는 거에서 이제 수 1, 2 확률 통계 미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적하고 확률 통계까지는 넘어가지는 않고요. 요렇게 수학 1, 수학 2 요렇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게 곧 지도서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의 전체적으로 이 지도서 2학년, 3학년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표예요. 진도표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이게 이 공부하는 방법을 정확히 지금 오늘 1강을 들으시고 이제 수연산이잖아요. 들으시고 계획을 꼭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OT 뒤에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챕터 6이 되는 수교재가 영역별로 나눌 땐 수연산 이제 문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수죠. 우리 수교재 책에서는 대수. 그다음에 함수, 확통, 그다음에 이제 기하, 그다음에 이제 미적이 또 하나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6 영역인데 그 부분은 요걸로 볼게요. 미적은. 그쵸? 예. 그러니까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2가지. 나는 이제 수교재 이론을 인강 들으면서 나는 지도서 특강을 그냥 뭐 좀 듣다가 어느 날 해야지. 이건 절대 안 돼요. 예, 그건 이루어지지가 않고요. 처음에 이제 본인이 정하세요. 나는 그냥 아예 지금 수연산 이 파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별로 가겠다. 그러니까 나는 수연산을 해서 챕터 1을 아까 이론 실제 2개로 나눠서 하는 거니까 먼저 뭐 물론 먼저 이걸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지도서를 우리가 못 듣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수연산 챕터 1을 하기 전이나 후 할 때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여기를 하시면은 이제 요렇게 가는 거죠. 가로로 가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면 뭐 이게 이제 중단원으로 봤을 때 2, 3, 4, 5, 6 뭐 요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수로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이제 여기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것도 함수에도 포함이 되니까 이건 함수에서 쳐도 되고요. 근데 뭐 여기 이제 좀 막 이제 걸리는 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좀 앞에 대수를 좀 꺼집어 들으셔도 되는데 너무 많아요. 대수 영역으로 하자면. 그러니까 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10개도 넘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로로 오시면
그러면 이제 또 함수다 나는 함수다 하면 우리 교재로는 챕터 3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로 하면은 아까 이 함수하고 여기도 함수가 물론 있지만 초월함수, 지수로고 상각.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나는 확률 통계 따로. 요건 이제 마지막 챕터 6이죠. 우리 교재로는 이제 기하 있잖아요. 4단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영역별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6영역에 맞춰서 하겠다를 정하시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냥 이대로 나는 학년별로 하겠다. 중학교 1학년. 그러면 중학교 2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그러면 이게 4개잖아요. 그리고 수 1, 2로 하면 6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6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역별로 해도 6개예요. 수연산에서 이렇게 요런 영역으로 해도 6개, 학년으로 해도 6개. 그러니까 지도서 특강 자체는 6개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중학교 1학년 께 올라가 있잖아요. 지도서는 학년별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그 강좌에서 또 그거 조금 듣고 이게 1학년, 2학년에서 발췌해서 들으려면 좀 그게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미리 찍어서 올려놓은 그 이유는요.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골라서 하시게끔 맞춰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2가지. 첫 번째, 나는 그냥 학년별로 한다. 영역별로 한다. 그건 선생님들이 선택하세요. 스스로가 공부하시는 거니까. 자, 제가 정확하게 완전하게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똑같은 강좌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 어찌됐든 간에 학년별든 영역별든 6개는 올라가 있고 2단원은 6개예요. 이 1단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연산을 기준으로 하든 학년으로 하든 한 단원하고 이거 하나하고 6개씩이니까 그건 맞물려서 반드시 하셔야만 4월에 이 강좌가 끝날 때 같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도서 분석하는 강의 자체는 사실은 학년 기준으로 올라가 있는데 물론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정리 교재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학년별로. 이제 1학년 내용인데 이제 그거 보시면 이제 제가 빈칸 자료로 해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가 반드시 시험장에 가져가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교육 과정을 할 때 각 학년의 학습 요소 있었잖아요. 용어와 기호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여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공부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용어와 이제 기호에서 여기 정확한 용어, 수학적 용어. 우리가 수학적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그 형식적 수학적 용어도 여기서 공부를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뭐 이거를 이런 중학생들, 고등학생 배우는 이 용어를 우리가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 시간에 우리 내용학 공부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교재가 6개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강좌가 6개니까. 학년이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학년별로 하라고 하고 싶어요. 네, 그럼 이게 하나가 끝나버리니까. 아니면 1학년 거에 수연산, 2학년 거에 수연산, 또 2학년 책 따로, 3학년 책 따로 하면 이제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학년별로 그냥 하나씩 끝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재 하나가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요일이나 이럴 때 내가 마음 잡고 앉아서 하루 종일 들으면 한 6, 7, 8시 뭐 쉬고 뭐 하고 8시간이면 듣긴 들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과거에 그렇게 했던 분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못해요. 예, 그건 집중도 안 되고, 예. 근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장점은 아까 이 교재가 지도서 정리 특강 교재가 이제 빈칸을 채우면서 같이 정리를 하면서 하니까 조금 덜 지루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건 좀 무리 같아요. 예, 하루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특강인 거고, 이게 이제 한 번만 듣는 게 아니에요. 지도서 정리 특강은 1차 시험 전에도 또 들을 수 있고요. 그다음 발췌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2차 시험 전에는 이거는 완전 필수 강좌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우선 지금 이제 학년이 됐든 영역이 됐든 이제 오늘 1강을 들으시는 순간 복습과 노트 정리가 이제 스타트가 같이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정하셔야 돼요. 스스로. 아, 그냥 오늘 처음에서 너무 힘들어. 다음 주부터 해야지.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부터 강의를 진행하면서 항상 지도서 정리 특강을 들었다는 가정하에, 듣고 계시는 과정하에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무슨 지도서 어디에 뭐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제가 언급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답답하시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결국엔 지금 아주 중요한 이거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좀 이제 길게 설명을 했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해서 약속을 한 대로 이행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이 한 강좌가 이제 언제나 공부를 해보시지만 완강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언제나 밀려요. 왜 그렇게 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절대 밀리지 마시고요. 예. 1월, 2월에 신기한 이론반, 3, 4월에 수교재, 이거는 정말 필수이기 때문에 밀려서도 안 되고요. 진짜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렇게 공부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나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약속을. 같이 약속을 했고 이제 정한 거죠. 각자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고 지금은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자료의 앞에도 이게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책 자체가 적은 양이 아닌데다가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이론, 그러니까 신론처럼 처음에 우리가 3, 4월 하실 때 한번 같이 강독하고 그 다음에 복습할 때 완전히 정독을 한번 잘 하셔야 돼요. 네, 그거까지는 하시는 건 정확하고 그럼 뒤에 가서 또 한번 볼 기회가 있겠지는 많지는 않아요. 네, 볼 기회가 많지 않고 그때그때 부분을 볼 수 있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쫙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할 수 있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서 이제 정말 집중하셔서 우리 같이 보는 거 한번 그 다음에 신론처럼 복습할 때 반드시 정독하시는 거 한번 그러고 노트 정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단원의 수화 연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챕터 1인데 이론, 실제, 그러니까 앞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역에서 이론, 그쵸? 수화 연산 교수학습 이론 부분이고요. 자, 이제 크게 가나, 다라 이 부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 물론 약간의 차이들이 있지만 약간 중간중간에 휴식은 있으시겠지만 이번 강좌 같은 경우는 신론은 큰 이론들이 있잖아요. 뭐 프로이덴탈이 됐던 어떤 여러 가지 이론에 맞춰서 좀 약간 그렇게 끊어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시는 거지만 요번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오죽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리면서 정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거 자체를 한 호흡으로 가시라 이거예요. 가나다라는 우리가 하나의 호흡. 그러니까 그냥 오늘 뭐 중간에 뭐 강의 들으시다 배고픈 밥은 먹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 오늘이 뭐 1월 1일이다. 예를 들어 오늘이 뭐 3월 며칠이다. 이러면 그 안에 이거를 클릭했으면 요거 가나다라를 동시에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가를 오늘하고 나를 내일하고 다를 이렇게 그럴 양도 되지는 않지만 그러면 되게 어떤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집중도가 떨어져요. 이해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요걸 한 걸로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기로 했으면 딱 앉아서 요거 하나 정도는 완강을 하고 그 다음에 노트까지 마무리하고 그다음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뭐 예를 들어 들으시는 날이 월요일인데 내가 이걸 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지도서 특강을 같이 하기는 힘들죠. 그럼 오늘 월요일 했고 화요일 날 복습을 좀 해. 그럼 수요일 날 나는 지도서를 듣겠어. 뭐 이렇게 계획을 꼭 짜셔야 돼요. 계획은 아주 구체적으로 짜셔야 되는 거니까 언제나 우리가 첫 시간에 좀 잔소리가 길어요. 그래서 잔소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요 가나다라.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도 아까 지도서하고 연결을 지어서 이제 문제를 이론적인 거 교수 학습을 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한 것들이 뭐 출제가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로 봤을 때는 이제 약간 어떤 수학 발달의 역사라든가 교육 발달의 역사라든가 순수 수학 그 자체 역사라든가 이런 게 왕왕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개념이 요 나예요. 그러니까 대수도 대수의 발달, 뭐 기하 발달, 확통 발달 이것처럼 수 개념이 여기는 발생 정도가 이제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요 이론 파트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제 한 호흡 멈추고 그다음 이제 건너갈게요. 그래서 가로 가셔서 자, 수연산 지도의 의. 그래서 교재 3페이지 같이 넘어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같이 이제 교재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어떻게 할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3페이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 단락에 보시면 밑줄을 우리가 항상 막 치면은 나중에 이제 정독하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 또 이게 그냥 하나의 두꺼운 책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개념을 끄집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노트 이론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수와 연산의 개념만 딱 밑줄을 치면서 초등학교 보이시죠? 그러니까 수와 연산 개념 밑줄을 쳐놓고 초등학교 자연수, 분수, 소수 그다음 밑으로 가서 중학교 음수, 무리수
밑으로 가서 고등학교 복소수 이렇게 보이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체계는 아는데 학교 수학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한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근데 이제 뭐 학생들한테 우리가 수만 지도를 하는 개념은 그 두 번째 단락에 수 개념을 규정, 연산의 구조 밑줄 칠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2 더하기 3이 5다는 아주 어린 애들한테 2 더하기 3이 5다, 2개 더하기 3개는 5개다 이런 개념의 어떤 거를 지도하는 거 안에는 일단 구조적인 덧셈 구조가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줄에 보면은 하나씩 더해가는 것이 바로 자연수 체계의 구성 원리, 덧셈 구조 밑줄을 칠게요. 그래서 그 밑에 수 체계가 보여요. 그리고 연산, 그 밑에 연산이 보여요. 그럼 늘 했던 것처럼 덧셈 구조에서 수체계로 화살표, 수체계에서 연산으로 화살표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면서 그 밑에 또 대수적 구조가 보이죠? 오른쪽 끝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또 여기서 이렇게 대수적 구조로 화살표.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이 강좌를 처음 들으시는 선생님들, 그쵸? 예.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익숙해지셨는데, 오늘 이제 이 강좌 처음 들으신 선생님 입장에서, 아, 왜 저 지렁이가 길어가나 할 정도인데, 지렁이가 많이 길어가요. 예. 책 저하고 같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지렁이가 기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이제 색깔을 잘 선택하셔서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뭐 예전에는 뭐 신론을 뭐 10번을 읽었네, 수교재를 뭐 7번을 읽었네, 뭐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뭐 정리가 안 되네 이러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10번을 읽고 7번을 읽는다고 정리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혼자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제 저는 조력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 것 화는 선생님들 스스로가 시키셔야 되니까 이제 이것저것 해봐도 이제 그 가장 요약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물리적인 방법을 뭐 지렁이도 쓰고 뭐 별탱이도 쓰고 막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 연산의 구조로 정의되는 이와 같은 수체계는 고도의 추상화 과정을 거친 결과라는 점에 유의까지만 밑줄 칠게요. 자, 두 줄 띄고 두 번째 줄 뒷부분에 지금 그러니까 3을 표현하는 게 3. 그죠? 로마자, 뭐 한문, 한글, 셋 이런 거 있죠. 그 밑줄 쳐놓을게요. 자, 그럼 그렇게 3 뭐 이렇게 써놨다고 해서 그게 기호만으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다까지 밑줄을 치시고 그 밑에 실제 상황의 구체성을 제거하는 개념의 형식화까지 밑줄을 칠게요. 그것이 이제 수학이라는 학문이 가는 중요한 특성인 거죠. 개념의 형식화가.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엄밀성을 더욱 경고. 자, 그래서 개념의 형식화 밑줄 치셨잖아요. 그리고 엄밀성을 더욱 경고하는데 또 지렁이 연결할게요. 이거는 이제 수에서 연산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죠. 수학 자체에서. 개념의 형식화는 결국에는 엄밀성을 훨씬 경고해 수학을 훨씬 더 탄탄하게 해주는 거죠. 자, 따라서 옆에 두 줄 다 밑줄 칠게요. 수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대상물에서 추상적인 수 개념이 발생되어 나오는 과정이나 철학적 성격에 대해서는 지나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으며 형식화되어 있는 정의에서부터 수학적 작업을 시작까지 밑줄 칠게요. 그쵸? 이제 우리 어른도 그렇고 수학자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그 밑에 수 개념을 처음 학습하는 아동들에게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밑줄. 자, 밑으로 가서 구체적인 대상과 분리해서 밑줄 치면서 넘어갈게요. 대상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데, 그쵸? 애기들은 그렇죠. 아동들은. 네. 그냥 오른쪽으로 가서 4페이지로 왔어요. 구체적인 대상과 결합된 사고 과정을 거쳐서 수 개념을 획득. 사탕, 빵, 뭐 어떤 아주 어릴 때는 어떤 그런 물체, 구체물로부터 사탕, 뭐 3은 몰라도 사탕 3개는 알아요. 뭐 그런 거. 예. 한 줄 띄고요. 자, 새로운 개념이 학습될 때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체계 및 인지 구조를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마련. 그 밑에 교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 개념이 발생하는 역사적인 심리적인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수 개념에 의해서 정확히 우리가 이제
결국엔 교사의 책무죠. 네, 교사의 책무를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편안하게 밑줄 치시면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뭐 그럼 어떤 부분을 나중에 외워야 하느냐 이런 부분은 이따가 자료를 통해 정리할 거니까 전혀 걱정 마시고요. 자,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자, 수 개념의 발생. 제가 아까 이제 요 말씀을 앞에 좀 잠깐 드렸었는데 요즘에 이제 어떠한 그런 역사적인 측면에서가 구체적으로 아주 대놓고 묻기도 하고요. 예, 예전에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돼요. 예. 자, 그래서 4페이지에 이제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수 개념의 추상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의 수 개념의 추상화. 아까 이제 앞에서도 뭐 수는 어떻고 저떻고 이래서 뭐 학생들은 뭐 우리 어른하고 다르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자, 그래서 수 개념의 추상화 있는 데서 첫 번째 줄 수는 추상화된 개념이다. 밑줄 추상 개념이란 자체로는 구체적인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대상에서 다른 부분을 생략하고 특정한 부분을 추출함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밑줄 칠게요. 이제 수학 자체가 이 추상화라는 것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추상화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수학이 어려운 건데 자, 그 밑에 이제 설명은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그 검은색 돌멩이 같은 거 가서 볼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밑에 이렇게 딱 보면서 그 그림 밑에 볼게요. 우리는 지금 그걸 딱 보면 이제 우리들은 6이라는 게 먼저 보여. 6개, 6 뭐 이런 게 딱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 밑에 이제 그런 설명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오른쪽 요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돌멩이들을 좀 띄워놨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걸 보면서, 그냥 뭐 좀 누가 바람이 불어서 흩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쵸?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또 우리는 수의 개념이 이제 머릿속에 추상화되어서 자리 잡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세 덩어리로 보이죠. 예, 덩어리로도 보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이 5페이지의 그 돌멩이 그림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 있죠. 6의 개념뿐만 아니라 3의 개념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밑줄. 아니 그러면 그 다 한 줄 떼고 밑줄 칠게요. 돌멩이에 존재하는 속성이 아니라면 혹시 돌멩이와는 무관하게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까지 밑줄. 그죠? 아까 이쪽에서는 보면 6이 떠오르고 이쪽에서는 3이 떠오르고 이런 거잖아요. 돌멩이 지금 구슬이 꼭 제가 볼 땐 구슬인데 할 땐 돌멩이래요. 그쵸?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의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닐까? 거기 밑줄을 쳐놓을게요. 자, 이제 이런 의문들을 가졌겠죠. 천재들이.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수 개념이 과연 어디에서 추상되는 것인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논쟁거리가 되었다. 밑줄. 자, 그러면서 옆으로 가서 밑줄 칠게요. 자, 수 개념이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므로 인간의 의식이 그것을 포착하기만 하면 추상화될 수 있는 것까지만 밑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하나, 그 밑으로 가서 수를 이루는 기초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경험과는 무관하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 이를 출발점으로 하는 추상적인 추론 과정만 있으면 수 개념을 형성할 수 있을 것까지. 자, 조금 전에 위에 밑줄 친 걸 우리가 경험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경험론. 옆에다 써놓으세요. 수 개념이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니까 인간이 그걸 이제 포착하기만 하면 추상한데 이걸 우리가 이제 경험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관념론. 조금 전이에요. 밑에 주석이 달려있긴 하지만 또 써놓으세요. 그래, 아까 제가, 그러니까 그 옆에가 좀 이게 교재의 노트와 교재를 좀 우리가 나중에 정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교재에다가 좀 그 큼직큼직하게 써놓으시고 이래야 그걸 나중에 다 볼 수 없다 그랬죠. 제가 절대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을 봐야 되니까 그 공백을 이용해서 큼지막하게 경험론, 관념론 이런 거 써놓을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런 측면, 그 다음에 이런 측면, 이제 이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지도하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산수를 지도해야 하는 산술이죠, 산술. 그래서 밑에 보면 수 개념을 지도하는 방법, 밑줄. 그 다음에 산술 교수법.
그쵸? 그러니까 이제 수란 무엇이냐 이 개념을 지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산술교수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서로 이제 뭐 주장들이 나오고 차이점이 이제 생기는 거겠죠. 얘네 둘이가. 그쵸? 네. 그래서 밑줄 쳐놓을게요. 수 개념을 지도하는 방법 밑줄, 산술교수법의 차이 밑줄. 자, 그 다음 단락 보죠. 자, 수가 사물 자체의 속성이며 그것을 직관함으로써 수 개념이 형성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면 계속 밑줄 칠게요. 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동들에게 다양한 사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고 밑줄 아동들은 구체적인 사물이나 그림을 관찰하여 수 개념을 얻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까지 밑줄을 치세요. 그 뭐 사탕만 보여주고 돌멩이만 보여주고 구슬만 보여주고 막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구체물이나 막 그런 걸 관찰하면서 이제 아 그렇구나 이런다는 건데 자 이것은 이제 그 오른쪽에다가 써놓을까요? 사물에 의한 방법. 지금 밑줄 친 부분이요. 사물에 의한 방법. 아까 이제 그죠? 구체물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기만 하면 인지하기만 하면 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자, 그 밑에 반면에 옆에 밑줄 칠게요. 수개념이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경험과는 독립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면 수란 정신적인 실제이므로 그것을 표현하는 기호를 다루는 규칙을 학습하는 것만으로 자연수 개념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까지 또 밑줄. 자, 이제 그것이 이제 기호에 의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물에 의한 방법, 기호에 의한 방법이 나오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 밑줄 차라리 치지 마시고요. 그 조금 전에 밑줄 친 거에 옆에다가 요렇게 하시고 사물에 의한 방법 쓰시고 그 밑에 밑줄, 요렇게 밑줄 친 거 묶어가지고 기호에 의한 방법 이렇게 할게요. 그 밑에 있지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볼 때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딱 그 밑줄 친 걸 오른쪽에 사물에 의한 방법, 기호에 의한 방법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뭐 완벽하고 좋은 건 아니죠.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을 한번 볼게요. 밑에 단락에. 자, 두 가지 극단적인 지도 방법이 지닌 문제점까지만 밑줄을 치시고. 자, 기호에 의한 방법에서는 수 개념이 현실과는 유리된 공허한 기호로만 학습될 가능성이 있고, 사물에 의한 방법에서는 학습자의 사고활동이 사물이나 그림에 고착될 위험이 있다. 그러겠죠. 예. 자, 그럼 밑에 밑줄 칠게요. 현대에 와서 수개념이 전적으로 사물 자체에서 비롯된다. 사물과 무관하게 형성된다. 이렇게 한쪽으로 지금처럼 기호, 사물에 의한 것이다. 기호에 의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예. 없을 것이다. 밑줄. 자, 경험과의 연결고리가 빈약한 상태로 숫자를 맹목적이고 기계적으로 다루는 것을 주로 강조하는 학습 지도 방식이면 기호에 의한 방법이 비판받는 문제점에 관하여 반성해야 할 것. 그 밑에 다 밑줄 칠게요. 구체물에 대한 아동의 경험이 수동적인 관찰 정도에 그치는 학습 지도 방식이라면 사물에 의한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고민할 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물에 의한 방법이냐, 그쵸? 예, 기호에 의한 방법에 예전에 처음에 이제 그랬지. 지금 세상에 지금 관점에서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반성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만 한다고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또 반성을 해야 하고 이제 그 얘기를 위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럼 뭐예요? 결국 이것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두 가지를 다 이제 살펴봐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수 개념이 추상화되는 원천은 구체적인 사물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또한 경험에 무관한 인간의 정신활동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까지 밑줄을 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통합적이란 말 보이시죠? 예. 결국 이제 이거 통합을 시키는데 중심에 듀이하고 삐아제가 있는 거예요. 듀이와 삐아제가 있다. 듀이, 삐아제 보이시죠? 근데 뭐 이제 어차피 계속 나올 거니까 그 다음 단락에 듀이와 삐아제의 아이디어가 갖는 특징은 수 개념이 추상화되는 원천을 사물 자체로 보거나 인간의 정신만으로 보는 대신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으로 보았다.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에 다시 동글뱅이 쳐놓을게요. 박스 치시던지.
자, 이러한 관점은 수 개념을 형성하는데 구체적인 사물과 인간의 능동적인 이성이 각기 기여하는 다른 측면을 모두 설명까지 밑줄 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경험론의 근본으로 관념론의 근본으로 해서 사물에 의한 거냐 기호에 의한 거냐 이런 식으로 주장이 펼쳐지지만 각각에 다 하나에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친다면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고 결국은 통합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듀이와 삐아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으로 이제 같은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입장을 이제 정확히 살펴볼 건데요. 6페이지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듀이의 입장이 밑에 있는 단락에 보면은 수개념은 구체적인 사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생겨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수개념은 사물 자체가 갖는 고유한 속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다. 맞죠? 아예 사물이 없어도 말이 안 되지만 또 그거에서 수가 그럼 수가 사탕의 속성이냐는 거죠. 그건 아닌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 듀이는 사물을 다루는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수개념이 발생한다고 본 것. 밑줄. 자, 그러니까 뭐 이런 인간의 활동이 어떤 이런 우리가 뭐 일반적인 그런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인간 외적인 사물 또는 상황과 인간 내적인 정신활동. 수개념 발생에 있어서 서로 다른 한 축씩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까지 밑줄을 치시고요. 그러니까 나 인간을 중심으로 외적인 거와 내적인 것들이 이제 같이 한 축을 담당한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제 이런 의미가 지금 이제 듀이하고 삐아제 입장에서 같이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 밑에 줄에 삐아제의 입장에서도 같이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볼게요. 자, 삐아제는 수 개념과 같은 논리 수학적 개념은 사물의 속성을 추상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아니라 사물에 대한 인간의 행동을 추상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 주장. 그래서 밑줄 치죠. 자, 7페이지 넘어왔어요. 사물을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들어보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 사물 자체의 속한 성질을 추상화내는 과정. 밑줄 치셨죠? 그럼 오른쪽에다 또 묶어서 이게 바로 경험적 추상화죠. 우리가 삐아제를 할 때 배웠던 경험적 추상화. 거기다 옆에 묶어서 경험적 추상화 써놓을게요. 자, 밑에 두 줄은 또 밑줄 치면서 사물의 속성과는 무관하게 필연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에 대한 행동의 결과로부터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구별하였다. 속성하고는 무관적으로 행동의 결과로부터. 그게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사탕을 치워버려도. 그래서 이게 반영적 추상화죠. 자, 이렇게 왼쪽에 묶으시고 반영적 추상화 써놓을게요. 경험적 추상화. 물론 그 밑에 있어서 지렁이로 연결하셔도 되고요. 경험적 추상화, 반영적 추상화 있죠. 자, 그 밑에 보면은 예를 들어 밑에 밑줄 칠게요. 사물을 눈으로 보아서 색깔을 추상하는 경우 경험적 추상화죠. 사물을 보는 조건, 즉 주어지는 빛의 상태 또는 보는 사람 등에 따라 추상되는 지식이 변화. 자, 다양한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사물을 세어보았을 때 같은 개수를 가진다는 개념을 추상하는 경우 반영적 추상화. 근데 얘들을 설명을 해놓은 거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삐아제가 이야기했던 경험적 추상화와 반영적 추상화 안에서도 결국은 아까 듀이의 입장처럼, 그쵸? 이 사람은 인간의 외적인 것, 내적인 거의 두 축으로 해서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의 측면으로서 이제 수개념을 추상해야 되고 정의 내려야 하고, 삐아제도 보니까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경험적 추상화와 반영적 추상화를 통하여 우리가 수개념을 추상화했다는 것을 가지고 둘의 의미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교집합이 생기면서 점점 이렇게 모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수개념의 추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를 볼게요. 7페이지 밑으로 넘어가서요. 거기 수개념의 원천이 보이죠? 수개념의 원천. 네, 그거로 넘어갈게요. 수개념의 원천.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거기 수개념을 발생하게 하는 활동은 어떤 활동이며 그것을 촉발시키고 지속 발달시키는 원천은 무엇인가? 까지 밑줄. 자, 뒤는 이에 대해 측정 활동에 의해 수개념이 생겨나며 측정 활동은 한계 상황의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설명. 밑줄 치셨으면 측정 활동에서 수개념이 형성, 그러니까 측정 활동 작은 따옴표 수개념이 형성된다를 요렇게 그 밑에 측정 활동하고 한계 상황의 인식 있잖아요. 예. 측정 활동은 한계 상황의 인식에 요렇게 연결해 줄게요. 예.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8페이지의 첫 번째 줄에 한계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목적에 맞게 수단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양에 관한 아이디어와 측정 활동이 발생. 자, 그 밑에는 밑줄은 안 치셔도 되는데요. 이제 애들이 막대기 가지고 노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놀다가 나 이거 화살 뭘 만들어 이게 뭐 여기서는 화살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야겠다는 목적이 생기면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이게 기네, 짧네, 뭐 얇네, 두껍네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양에 관한 관념과 측정 활동 등이 발생. 그건 밑줄 쳐놓을게요. 자, 위에 목적에다 동글뱅이를 치고요. 예, 화살을 만들겠다는 목적에 동글뱅이 쳐놓으시고 두 줄 띄고 거기다가 그러면 이제 뭐 기네, 짧네 이런 것처럼 그럼 나무떼기를 잘라버릴 수도 있고 뭐 엮을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에 대한 관념과 측정 활동 발생. 자, 그 밑줄 칠게요. 한편 옆에. 측정 활동은 문제시되고 있는 전체량을 단위로 분해한 다음 단위의 반복을 통해 전체량을 다시 재구성하는 것. 자, 이때 얻게 되는 수는 전체량과 단위량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 B가 된다. 까지 밑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뒤는 모호한 전체를 명확한 전체로 만드는 과정이 측정 활동이며 그 과정은 변별과 관계 짓기 까지 밑줄을 치시고 변별 동글뱅이 관계 짓기 동글뱅이 중에 뒤 하면 이제 변별 관계 짓기. 그 밑에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밑줄을 안 쳐도 되는데요. 그 밑에 보면 이제 같이 그냥 볼게요. 뭐 어떤 세 개의 사물로부터 3이라는 이제 개념을 가진다. 사탕으로부터 뭐 3이라는 개념을 갖게 될 때 그 세 개의 사물들을 각각 독립적인 개별자로 인식하는 것 또는 세 개의 사물을 서로 관련된 통합체로 인식하는 것.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세 개의 사물이 질적으로 너무 유사하니까 변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경우에는 3이라는 관념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세 사물이 질적인 차이가 너무 세가지고 동일시되기 없는 경우에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탕이 똑같이 생긴 알사탕 세 개가 있어요. 완전히 똑같으니까 아직 3이라는 개념을 모를 때는 그냥 사탕이 그 세 개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또는 사탕 하나, 돌멩이 하나, 뭐 딴 거 하나 이렇게 가위 하나. 사탕 하나, 돌멩이 하나, 가위 하나 이렇게 개수의 3이라는 개념이 알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이라는 개념이 알지만 3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사탕, 돌멩이, 가위가 있으면 다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이러니까 이거 뭐야 해서 3이라는 개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도 너무 달라도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밑줄 칠게요. 따라서 옆에 수개념의 발생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대립되는 두 가지 활동, 변별과 관계짓기, 분석과 종합. 그러니까 변별이 분석이고 관계짓기가 종합인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변별 관계짓기 이거를 할게요. 그러니까 변별할 수 있느냐, 서로 관계 지을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한 거예요. 일단 뭐 하나 둘 세는 거 전에 수 개념 자체가 추상화가 돼야 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뒤가 이야기한 여기는 지금 뒤 발음이 이 사람 이름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입장인데 뒤 입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수개념의 원천 안에서는요. 자, 그럼 또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을 보면은 이제 위에 뭐 나뭇가지 얘기 듣고 많았는데요.
거기 이제 이런 설명이 있어요. 밑줄은 치지 마시고요. 예. 세 번째 줄에 보면 아동들은 많은 나뭇잎이 달린 나무나 6개의 면을 가진 정육면체를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모호한 전체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나무가 막 잎사귀가 많이 달려있는 거 그게 나무야. 아니면 예쁘게 생긴 딱히 육면체인 정면체를 봐도 그냥 육면체야 이렇게 하면 전체를 본다. 모호한 전체. 거기 면이 6개가 있고 나무까지는 나뭇잎이 이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모호한 전체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밑줄 칠게요. 전체를 개별적인 부분으로 변별하는 분석의 과정이 결여. 이제 이럴 때 아직까지 얘네는 분석의 과정이 결여된 거고요. 자, 그 밑에 모호한 전체를 부분으로 변별하거나 구별되어 있는 개체를 통합된 관점에서 관계 짓는 활동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걸 안 하면서 그 밑에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죠. 뭐 덧셈 규칙을 암기, 사물의 단순한 지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밑줄을 쳐놓을게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9페이지 넘어가서 세 번째 줄에 자, 뒤는 수관념의 발생과 기원에 관한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이른바 구성적 활동의 방법이라는 산술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구성적 활동의 방법에 다시 한번 박스 별 동글뱅이 중요 표시는 구성적 활동의 방법. 구성적 활동의 방법을 산술 지도 방법으로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보면 밑줄을 안 쳐도 되면 산술교의 역사에서 활동주의라는 새로운 전기를 이룩하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이제 의미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럼 그 밑에 보시면 그게 3단계로 정리를 해놨어요. 모호한 전체가 있어요. 아까 같이 구슬이 많는다든가 나뭇잎이 많은 나무가 있다. 이게 모호한 전체예요. 그래서 나뭇잎이 많이 달린 나무를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2단계가 전체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 이제 단위를 정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나뭇잎 5개를 한 묶음으로 볼 수 있겠죠. 나뭇잎 5개, 나뭇잎 5개, 나뭇잎 5개 이렇게. 그러면 이제 3단계가 명확한 전체를 구성하는 측정의 과정. 정하는 거죠. 그 5개를 한 묶음으로 봤을 때 그게 도대체 얼마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뒤 자체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식으로 할 거야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밑에서 다시 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밑줄 치시고 측정이 이루어지는 이전의 대상 밑줄, 모호한 전체를 경험하는 단계 밑줄. 그 밑에 인간의 활동이 어떤 저항을 겪게 될 때 의식하게 되는 한계 상황에 해당. 문제 해결에서 탐구와 사고를 발생시키는 첫 단계. 그거죠, 이제. 모호한 전체. 나뭇잎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런 것처럼. 아니면 측정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이제 아까 같이 나 이걸 뭘 만들고 싶어. 막 이런 목적. 이런. 자, 두 번째 단계 밑줄. 단위를 파악하는 단계. 아까 첫 번째 이제 모호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모호한 경험을 하는 거. 이번엔 단위를 파악을 해야 돼요. 자, 더 큰 전체를 구성하거나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단일체. 단위가 이제 단일체, 유니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밑에 이 단위는 측정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이 주목하는 행동에 의해 결정.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수개념을 추상하는 과정에서는 굳이 그걸 고정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구슬이 우리 나뭇잎이 아까 제가 말한 나뭇잎 한 장을 나뭇잎도 한 장이라 그래요. 나뭇잎 한 장을 하나의 단위로 볼 것이냐, 아까 같이 나뭇잎 5개의 한 묶음을 하나의 단위로 볼 것이냐, 이건 이제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예, 그 말이에요. 한 개를 단위로 하느냐, 2개를 단위로 하느냐 이런 거는. 그렇죠. 그 밑에 주체의 능동적인 관점과 활동에 달려 있다. 밑줄.
자, 그래서 이제 수개념을 추상화해서 수개념을 처음 배워야 하는 학생들한테 그걸 지정시켜 주는 것처럼 나쁜 게 없다는 게 듀이의 입장이에요. 그게 그 밑에 듀이가 잘못된 수개념 지도 방법으로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 단위를 고정시키는 이른바 고정 단위 방법. 밑줄 칠게요. 자, 그것이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개개의 사물이 질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개별 사물을 단위로 고정하는 것. 근데 이제 기존에 이 뒤 이전에, 그쵸? 이전에 이제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는 그렇게 했겠죠. 네,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주장이 좋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볼게요. 측정이라는 활동과 무관하게 사물 자체에 내재한 성질로서 규정하는 관점에 근거하는 것. 측정 활동의 토대를 이루는 변별, 관계짓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런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한다는 거죠. 일단 그냥 고정을 시켜버리면 야 이걸 1로 해. 나뭇잎 한 장을 한 단위로 정해. 이렇게 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옆에 밑줄 치죠. 고정 단위 방법은 측정해야 할 전체량이 아닌 분리된 단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전체를 부분으로 변별하는 분석 과정이 생략된 거. 아까 같이 우리가 나무 위에 나뭇잎이 많이 달려있는 나무, 그 모호한 전체로부터 시작을 해서 단위를 정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니 이게 왜 나뭇잎 하나부터 시작을 하래잖아? 이러면 이제 그 과정이 생략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출발부터 절대적으로 분리된 존재임을 가정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종합의 과정도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나뭇잎 하나 이렇게만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또 연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분석 종합, 그죠? 분별과 관계짓기가 다 안 이루어진다 이런 거예요. 뭐가 측정 활동을 하지 않는 뭐가 고정 단위를 만들어버리는 고정 단위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단계 밑줄 10페이지의 다섯 번째 줄이죠. 세 번째 단계, 거기까지 밑줄 치고 단위의 반복을 통하여 표현함으로 명확한 전체로 나타내는 단계 밑줄. 자, 그러니까 이제 1m, 아까 나뭇잎 5개를 한 묶음으로 하면 이제 그 몇 묶음이 이렇게 한 것처럼 여기 설명은 밑줄은 안 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는 그 부분이에요. 1m를 3번 반복해서 전체를 얻었으면 1m 이러면 3m를 얻어낸 거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막연한 추상적인 걸로 온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측정을 한 거잖아요. 요렇게 생긴 1m, 뭐 3m 이렇게 해서 추상을 해내서 이끌어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측정 활동, 즉 단위의 반복을 통해 전체를 재구성하는 정신적인 활동을 의미는 밑줄. 그래서 요 마지막 단계는 이제 어떤 문제를 보면 문제 해결된 상태다 하는 게 이제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뒤에 산술교수법을 정리해 볼게요. 그 밑에 뒤에 산술교수법은 그까지만 밑줄. 수 개념을 처음부터 추상화된 수학적 대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측정 활동을 통하여 반성되고 성장되는 것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것의 핵심. 반성 다시 동글뱅이, 성장 동글뱅이. 자, 이제 학생 여기 중간에 밑줄은 안 쳐도 되는데 우리 성인도 마찬가지로 수를 잘 개념이 추상화된 사람들은 그게 더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그 밑에 효율성과 명료성이 아동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교사는 충분히 인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해. 우리는 이럴 거 아니에요. 큰 애들이 만약에 그러죠. 뭐 큰 애들이 조그만 애들을 공부하는 걸 보고 아우 답답해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를 보고 애들에게는 그게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제 수개념의 추상화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인류가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국엔 통합을 해야 한다. 그 중심에 듀이와 피아제가 있었고 그래서 수개념의 원천이라는 데서 듀이의 입장을 한 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피아제 입장을 봐야 되겠죠? 좀 쉬었다 할게요.